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회기 중이고 매우 바쁘신 국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셔서 축사를 해주신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님, 또 오늘 인사말을 해주신 우리 박재환 장관님, 이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우리 이부영 전 국회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94년도에 미국은 북한 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영변의 핵 시설을, 재처리 시설을 폭파하기 위해서 폭파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문민정부에서 정말 결기 어린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가 다시 화약공화국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23년이 지났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북한 핵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은 그 북한 핵의 책임을 중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에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암남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검객이 내 한쪽 팔을 잃을지라도 너희 심장을 찌르겠다 하는 그런 지도자의 강한 결단력과 결기가 없이는, 또 한 민족과 국민들의 기어코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라도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력이 없이는 이 북한 핵은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도 아니고 우리 지도자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고 나서 우리는 제2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뿐만 아니라 굴종하고, 때로는 양팔도 다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급기야는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온 어떤 연구와 세미나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세미나는 대부분 지금까지 북한의 핵 개발을 어떻게 해왔고 현재 어떤 상태다 하는데 주안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부나 군사당국이 뒷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미나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몇 발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이며 어떤 지휘 체제로 운용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다 좀 전망하고 관측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는 세미나를 할 때 대개 2개 내지 3개의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딱 이 한 가지의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하고 토의할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토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토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또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기업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들께서는 단상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부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일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해서 저는 이 세미나장이 좀 썰렁하면 어떨까 하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는 권혁철 교수입니다. 이 권혁철 교수는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고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국민대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전임으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국방부 정책실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적으로는 번역서로 현대사의 선제전쟁, 그다음에 논문으로서는 한국형 실체인의 진단과 발전 방향 등 이론과 실체를 겸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발표도 준비된 논문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용이하도록 앞에 있는 PPT로 이용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자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기에 제 왼쪽에 있는 신원식 장군은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합참 차장을 역임하셨고 작전본부장, 그다음에 지휘관으로서는 수도경비 사령관을 역임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 신원식 장군이 해박한 지식으로 토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설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상당히 요새 인기가 있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 예비역 장군 중에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 기자를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신동아 편집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바쁜 그 기자 생활 중에서도 저서도 냈습니다. 천안함 정치학,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했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천안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제 이야기도 많이 나왔을 텐데 내 이야기에 대해서 뭐 나쁘게 쓴 거 없죠? 고맙습니다. 좋은 거 많으셨다. 이정훈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기 박사는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으로 계시고 고려대학교 북한화과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비교적 충분한 편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자꾸 고무줄처럼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시간 제한을 좀 분명히 하고 플로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혁철 교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25분 정도 하면 될까요? 예, 하는 거 봐서 한 5분 정도는 더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나와서 아까 인사드렸던 그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권혁철 교수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받았는데 육해공군 합동 연관장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합동 군사대학교, 합동참모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10여 년간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작년도 말에 이렇게 순수한 민간인으로 나와서 지금 나름대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아마 보통 그 다른 세미나에서는 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그 내용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내놓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몇 개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우리 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만 문제 없으면 오늘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북한이 도달하고자 하는 핵 개발의 최종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 위중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준비하고 지금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답은 뭐 완전히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은 문제를 던지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북한 핵 문제 예정을 하나의 도표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핵 문제가 아시다시피 1950년, 정확히 얘기하면 1954년도에 이 국방 그 부분을 핵 무력 개발을 위한 조직을 김일성이 만들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63년이죠. 그리고 실제 문제가 핵 문제가 된 게 1989년도 아닙니까? 그때를 뭐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한 26년, 27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핵 문제의 여정이 긴 여정이었죠. 그런데 그 동안에 이 3대 세습자들은 3명의 주자가 나타나서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탄생시켰죠. 김정일이가. 그러고 나서 김정은이가 마지막 주자로서 나와서 핵을 완성시키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7명의 대통령이 맞섰죠.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지금 5명의 대통령이 나섰습니다만은 이런 3대에 걸친 그런 핵 개발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제 핵은 다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북한 핵 문제에 전례 없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자기의 정치 생명이 건 것처럼 이렇게 집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군사 옵션까지도 동원을 해서라도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잘 해결될까요? 아니면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론이 날까요? 제가 하나의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 그림에서 중앙으로 핵 문제가 결판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간이라 하면 김정은이가 원하는 완전히 핵을 갖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완벽하게 핵이 해결된 상태도 아닌 그 중간의 형태. 북한은 핵을 어느 정도 갖고 핵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으면서 제재를 어느 정도 해제해서 정상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핵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죠. 그러나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한 이유는 바로 이 중앙어리에 모든 관련된 국가들의 이익이 여기에 집결이 되더라는 거죠. 공통의 이익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못하면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로 전개될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잘 하게 되면 C 영역 바로 오른쪽에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도 있다는,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과연 현재 우리 정부가 과연 오른쪽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되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핵능력의 최종 상태, 마지막 북한이 도달하려고 하는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아까 우리 사회자분도 계속 말씀하셨고, 오늘의 이 그 토론이 다른 데하고 좀 틀리는 것은 바로 최종 상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갖춰보자 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특징의 첫 걸음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최종 상태입니다. 이봉주 선수죠, 마라톤. 지금 북한이 2016년 작년도부터 금년도 1위까지 엄청나게 핵과 미사일 그런 행사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마지막 결선 지점을 향해서 숨가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실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지가 어딘가를 알아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핵 정책은 마지막 북한이 하려고 하는, 완성하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재 가고 있는 현상에만 매몰이 전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죠.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 꼬리 지점에 다가온 그 좀 더 과거보다는 잘 보이는 마지막 상태를 오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상되는 북한의 최종 상태 핵능력, 이것이 가장 오늘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몇 개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동차도 핵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에 목표량이 있듯이 북한의 핵 공장에서 목표량이 없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적정한 그 목표량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김정은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80기 정도? 120기 정도? 180기? 아니 한 300기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판단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적, 그 다음에 과거 연구자들의 근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에 중간 목표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얘기는 2025년도에 중간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목표 120개를 만드는데 2025년 이전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지위일까? 한번 가시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동방의 핵 강국이라고 지금까지 많이 말을 해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동방의 핵 강국이 아니라 세계의 핵 강국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표에 있는 이 내용들은 세계 핵 보유 국가들의 핵 보유 수량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의 핵은 지금 북한은 9번째 핵을 가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6번째에 원자탄과 수소폭탄을 갖는 국가, 동시에 갖는. 그 다음에 7번째 SLBM을 갖는 국가. 4번째로 1만 킬로미터 이상의 ICBM을 갖고 모든 사거리에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국가. 거기다가 불법인 화학, 생물학 무기까지도 갖는 건데, 거기다가 국민들까지도 무장시킨 총격전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이 국가가 지금 이렇게 완성됐을 때 북한의 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상태의 핵무기들은 그냥 창고에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존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대비를 잘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즉각 가능 상태, 공포심을 최대한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즉각 가능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키스탄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는 다 핵무기를 안전한 저장고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꺼내서 핵미사일로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비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배비한 핵무기를 아마도 북한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든 핵무기인데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대미용으로, 대중국용으로, 대남용, 특별히 대남용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를 수도권을 장악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사회주의 통일로 가는 정말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통일의 만능 열쇠로서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 군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기에 표현이 있습니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이런 최종 상태의 이러한 능력과 예상되는 그런 전략과 시나리오를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숙명적인 과제는 핵을 없애야 되겠다. 핵이 있으면 이렇게 골치 아프니까 어쨌든 핵은 없애야 되겠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핵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거기에 한 대비를 해서 어쨌든 국민들을 안전을 보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숙명적 과제고 이거는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시대적 사명이고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최종 상태의 핵 능력에 대비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대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얘기인데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비핵화의 실상입니다. 비핵화의 실상. 북한 비핵화의 그 실상. 우리 그 정부는 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 지금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도 그렇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짚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북핵 불협이라고 해놓고 비핵화보다는 평화를 우선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평화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비핵화가 안 돼도 좋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보여오고 그 속마음을 국민들에게도 보여줬고 관련 국가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의지가 절박하지 않다. 정말 배수진을 치고 이거 아니면 비핵화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북한에게도 그 다음에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지가 연약한 의지가 지금 오늘날의 이 현재의 핵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핵 문제 이런 것으로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군사옵션에 대해서 꺼내들었습니다. 이 군사옵션에 대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해서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지만은 궁금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평화적 방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북한을 압박을 해서 일단 테이블로 와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마지막 순간 그것이 안 됐었다. 그러한 옵션이 다 물거품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내가 하는 수 없이 군사 옵션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비핵화를 위한 거 아니냐. 약간의 고통과 이것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트럼프의 속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이 전쟁이 날 거예요. 전쟁 포인트, 위기 포인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에 대한 실상은 이렇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 대비의 실상입니다. 군인들은 또 군사적으로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 우리 군사 대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맞춤형,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입니다.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이 우리 군사 대비 태세의 끝입니다. 처음이자 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은 한국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축이라는 것과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확장 억제력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물려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개념이 바로 우리의 북핵비비 한미 공동 전략인 것입니다. 이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은 이거 비밀로 돼서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표로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북한이 핵 위협이 시작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핵 위협이 점증해서 임박했을 때, 그 다음에 핵을 실제 사용했을 때 세 가지 경우수를 상정을 해서 한미의 가용한 전력을 그때그때 투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되었을 때는 한국의 군사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억제를 시키겠다,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고, 핵이 임박했을 때는 한국의 킬체를 포함한 이런 공격적인 자산을 활용을 해서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때리겠다. 자, 이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일단 공중에서 요격해버리겠다. 그거죠. 그리고 핵을 사용한 이상 북한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바로 보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춤형 억제 전략의 핵심. 이러한 억제 전략은 미국 최강의 미국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완벽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핵 위협 단계에서는 북한이 혹시라도 협박을 해가지고 확장 억제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이 마음이 변해서 확장 억제력을 약속했던 것들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이 얘기죠. 두 번째, 핵 사용 임박기.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될까? 라는 거. 세 번째, 핵 사용했을 때 공중에서 요격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요격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자동으로. 그런데 한미가 정말로 잘 여기에서 결합이 돼가지고 정말로 거기에서 날아오는 그런 것들을 참 완전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미 연합 미사일 태세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 부실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혹시라도 미국의 MD에 편입될까 싶어가지고 군인들도 쩔쩔매고 정치인도 쩔쩔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한국과 미국이 정말로 하나같이 여기 한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간격이 큽니다. 이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리노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걸린 게 두 개가 다 여기 이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편입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 하나. 또 하나는 사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격을 보복을 하는데 과연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구산을 펼쳐줄 것이냐라는. 다음은 이제 삼축체계인데 이 삼축체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킬체인, 먼저 공격하겠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공중에서 우리 한국군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여기에 요격하겠다. 이걸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KMPR. 이거는 보복입니다. 북한이 공격을 하게 되면 지휘부를 중심으로 해서 비록 내가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첨단 무기로서 김정은이 만큼은 완전히 제거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송영무 장관께서 비록 재래식 응징보복이지만은 북한을 덜덜 떨게 만들 거다. 너희들은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을 안 가졌지만은 첨단 재래식으로서 균형을 맞춰보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인 바가 있죠. 그런데 이 삼축 체계는 이런 유용성도 있습니다만은 취약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형 삼축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아직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형 삼축 체제가 되면은 만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자주국방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핵 최종 상태의 핵 위협을 전망해보고, 또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이렇게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군사 여기에 대비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준비한 그런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핵화를 위한 군사 옵션.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 대비 차원에서 하는 옵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군사 옵션 하면은 이 헷갈려요. 비핵화와 그 다음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개념도 틀립니다. 일단 분리를 시켜봤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군사 옵션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핵미사일 표적에 대해서 예방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방 타격은 북한 김정은이가 애지중지하는 어떤 시설물들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죠. 제가 태영호 공사님이 어제 엊그제 국민대학교에 초빙강연을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으로 가지 않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김정은을 혼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핵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군사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이거 그렇게 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 물어보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미국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나,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아마 그 모두 속에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3가지를 고려해봤습니다. 영변 핵시설 파괴, 그 다음에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데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서 그때 때리는 거죠. 그 다음 3번째는 핵소염 징후가 보였을 때 입구를 파괴하는, 이 3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가장 위험스러운 게 모험적인 옵션이 첫 번째겠죠. 영변이 있는 것 전부 다 제거해 보십시오. 김정은 입장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사일 기지가 한창 지금 미사일 ICBM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서 미사일 기지가 다 폭파돼버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날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김정은은 어떨까? 굉장히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과연 전쟁으로까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가장 실용적인 것은 2번째 미사일 기지라고,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또 전쟁의 위협도 적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전쟁까지는 안 간다. 대규모 무력 충돌까지는 안 간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었을 때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합니다. 군사작전을 함부로 안 합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이렇게 얼핏 이렇게 느낌으로는 태영호 공사 얘기 들어보면 요거보다 낮은 수준 아니겠네. 요보다 낮은 수준은 안 되겠다. 요 정도까지는 가도 된다. 만약에 핵미사일 기지를 김정은이 얻어맞았다고 했었을 때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치명적인 타격이 됐던 거죠. 그냥 물리적 파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한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터지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장군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상 이상의 우리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북한 진업에 대한 물리적 타격은 참수작전 그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사실 김정은이만 도려내게 되면
김정은이하고 핵이 지금 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하게 되면 핵과 북한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방법이고 또 김정은이 하나 죽었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일단 정보만 있으면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그런데 김정은이 제거했다고 해서 그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죽을 각오로 해서 전쟁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그래서 미국이 지금 CIA 국장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나에게 물어볼 거야. 그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뭐하라? 결국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말을 주고 갖게 될 것이다. 성경에 있는 구절 같습니다. 이 얘기는 모종의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군과 정보기관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김정은이를 제거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정부도 갑자기 다가올 통일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옵션 세 번째입니다. 심리적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당장 시원하게 제거하지는 않지만은 심리적으로 붕괴를 할 수 있다는 얘기. 그가 특히 그가 도플레이에 있는 리더십, 가면을 벗고 맨낯을 드러내게 하면은 김정은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정말로 우리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아마 상당히 집중하게 되면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김정은을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제재가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얼마나 북한 주민들에 봐서는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제거되면은 아마 현재의 삶보다도 한 100배 정도는 더 살 것 같아. 나아가서 김정은에게 100만 불의 지금 현재 그 현상금이 걸려 있더라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죠. 해상공세입니다. 해상공세입니다. 이 해상공세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사건을 인상시킬 겁니다. 네. 지금 그 당시의 봉쇄보다 이 봉쇄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해군 전력은 남북한 간에도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미일이 가장 막강한 한미일 연합으로 공동으로 해상공세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뭐 잠수함 등으로서 뭔가 발버둥 치지만은 태풍의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생각돼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이것은 유엔 헌장 제 42조를 근거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41조에는 비군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군사적 조치,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보리에서 그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이 가다가 안 됐었을 때는 42조를 근거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좀 꺼내드는 것도 좀 카드가 되지 않겠나. 미사일 금지선입니다. 미사일 금지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비행금지구역 선포, 이것은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박희록 원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미사일 발사 금지선은 뭐냐면은 지금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어느 선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은근히 대가를 줄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마음껏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한미일이 공동 대응했었을 때는 북한도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고 예방 타격하기 전에 이 옵션을 쓰게 되면 하나의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게 옵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 태세 수준의 옵션입니다. 이것도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발 안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거나 미국이 주한미군을 느닷없이 뺀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때 부랴부랴 핵무장을 하면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핵문제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을 동시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가까이 또는 한반도에 해상 전력이든 수중 전력이든 공중 전력이든 가까이 두자는, 가까이 두면은 억제 효과가 좋은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우리 정부와 군은 여기에 거의 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언급을 해서 합의를 봤어요. 이 문제를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소식을 접하면서 약간 좀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는 좋긴 좋지만 확고한 한반도에 지킴해야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에 있는 순환 배치된 것은 다 딴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붙박이 전략자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해구산 개념입니다. 한반도에 맞춤형 해구산. 해구산은 지금 제공이 된다는데 그럼 한반도에 맞춤형 해구산이 게 뭐지? 이겁니다. 지금 현재 해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ICBM, SLBM, 전략 핵폭격에서 투하하는 거 또는 여기에 순환 미사일 이런 겁니다. 전략 이게 3축이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해구산을 펼쳐주겠다는 게 현재 미국의 해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략 핵은 우리의 지리 지정학적인 특성상 북한 지역에서 잘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그림은요, 제가 뉴클리어 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재원을 입력하게 되면 재원을 입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지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평양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남쪽과 북쪽으로 하는 두 가지를 입력시키고요. 그 다음에 300킬로톤을 입력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쪽으로는 천안 쪽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북쪽은 지금 단둥부터 저기 중국 내륙까지 깊숙이 영향을 줍니다. 300킬로톤이라는 것은 전략핵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핵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북한에 대해서 핵을 사용을 검토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면서 1969년도에 우리 해군 정찰기를 떨어뜨렸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1969년도에 해군 정찰기가 떨어졌을 때 미국은 핵 사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다 전술 핵무기예요. 폭격기를 이용한 전술 핵무기예요. 전략핵을 이야기한다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이 여기서 운용을 한다면 전술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우상 개념은 틀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술 핵이 중심이 되고 전략 핵은 보강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전략 핵은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념을 빨리 국방부하고 합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미국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실제로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 전략에 반영해야 됩니다. 나와갑니다. 그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야당의 자유한국당에서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방문하기도 엄청 쓰시고 1,000만원 서명도 하시고 이 문제도 잘 봐야 돼. 우리가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는 1991년도에 철수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상 무기들은 다 폐기되고 지금 없습니다. 갖다 놓으라고 해도 갖다 놓을 게 없어요. 지금 공중발사, 공중에서 투하하는 핵무기가 지금 미국에 갖고 있습니다. 한 300기 정도가 본토에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선택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국에다가 갖다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1991년도에 군산 비행장에 있었던 게 한 60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60발 정도. 그 요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 30발에서 한 60발 정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갖다 놓는 핵무기는 나토 지역에서 미국이 갖다 놓고 있는 전술 핵무기 업그레이드된 최신형으로 좀 갖다 놓자. 이 최신형 무기는 정확도가 이렇습니다. 핵무기인데도 요 차원에 다 들어가. 그리고 이게 지하로 깊숙이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을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언제 그것을 배치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핵미사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이전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할 때도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배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레드라인을 넘으면 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협의를 해가지고 조건부로 배치하자 합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장고 공사를 해요. 이 저장고 공사는 핵이 떨어져도 안전한 근거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만들려고 그러다가 철수하는 바람에 못 만들고 유럽 지역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저장고가 있어야 순환 배치도 가능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다. 지상에 핵무기를 두는 법이 없어요. 다음에 이제 이게 전술 핵무기가 이미 현 정부는 안 하겠다고 천명했잖아요. 안 하겠다고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절대로 전술 핵무기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없다 하고 단언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공론화에 붙이자. 공론화에 아니 국민들이 한 60% 이상 찬성을 하고 그 필요성도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자. 토론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신고리 569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대로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라도 하면은 이게 뭔가 번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정책 변동이 있을지 않느냐, 뭔가 판을 한번 흔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아이디어 적어서 말씀드립니다. 킬체인의 강점 생략하겠습니다. KMD, 지금은 KMD인데요. 아까 미사일 방어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공격은 놓쳐도 다음 기회가 있지만 방어를 놓치게 되면 그걸 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지금 현재 KMD는요, 전부 다 하층 방어에 해가지고 단 요격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2020년 초에 만들어지는 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아예 한국형 핵방어 체계로 해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고도뿐만 아니라 고고도까지 중첩 방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야포 같은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아이언돔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겁니다. 한국군은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사들을 지금 한 1개 포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한 2-3개 포대, 우리도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딱 하고 그 다음에 SM-3 정도 해상에서 발사하는 이지스함에서 SM-3 정도를 갖다 놓게 되면요, 우리는 지금 하층 방어, 그 다음에 고고도 방어, 저고도 방어, 그 다음에 중간 단계까지 하는 그 상당히 튼튼한 방어망이 구축되는데 지금 사들은 안 된다 그러니, 그러면 사하거나 아니면 SM-3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의사결정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몇 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몇 년 후에는 미사일 방어 테스트가 문제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또 지적할 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최종 상태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북한의 비핵화 옵션 5가지와
해결된 이 구상 옵션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고 행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